이거 많이 꼬였는데 다시 하자. 네. 오늘 지금 긴장하고 2,200억 정도. 다시. 이거 잘라. 교수님 계속 생태계 얘기를 하다가 오늘 좀 끝내고 가시겠다고. 원래 여름 나기에서 한번 했던 건데 근데 장비가 너무 열악해서 안타깝죠. 네. 촬영 네. 기법도 열악해서 다시 좀 촬영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엑기스만 좀 뽑아서 개발협력 생태계에서 전문가란 무엇인가, 역량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일자리는 어디에 있는가를 완벽한 연구에 기초한 건 아니고요. 기초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우리가 감을 한번 잡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선 개발협력의 전문가는 분야 전문가와 개발 전문가로 나눈다. 개발협력에서 전문성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인적 자원 관점에서 볼 때 프로젝트 수행은 기술 전문성과 개발 전문성의 협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기술과 개발 분야에서 각각의 전문성을 최적화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겁니다. 기술 전문성은 보건, 농업, 에너지, ICT, 토목 등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섹터, 각 분야별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고 연구 개발을 또 추진하는 이런 전문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개발 전문성은 사업 개발 및 수행, 관리, 그리고 현지 상황, 환경 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 그리고 지금 많이 강조되는 기능적인 이해가 있죠. 또 평가나 성과 관리 기법, 사업 관리 기법의 고도화를 통해서, 그리고 개발협력에서 지금 많이 제기되는 여러 가지 담론들을 잘 쫓아가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즉 SDG, MDG 요 구조에서부터 시작해서 파리 선언에서 시작된 개발 효과성 원칙에 이르기까지 녹아 있는 게 사실은 개발 전문성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기술 전문성과 개발 전문성으로 나뉘면서 서로 협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들이 있는가? 기술 전문가는 통상 TS라고 얘기하죠.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네. 개발 전문가는 디벨롭먼트 컨설턴트. 왜 하나는 스페셜리스트고 다른 하나는 컨설턴트냐? 스페셜리스트는 그야말로 그 한 가지를 하는 사람이에요. 개발 전문가는 문제 해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어진 제반 여건과 환경을 통합해서, 즉 인테그레이션해서 우리가 원하는 문제 해결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런 직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컨설턴트란 말이 여기 더 어울리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는 TS, 다른 하나는 DC로 나누고요. 기술 전문가는 그 분야에 정통한 분이죠. 학위 또는 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고요. 통상 이런 분들은 국내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개발협력 일이 있을 때마다 프로젝트 베이스로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업무 포트폴리오에서 볼 때 국내와 국외가 적절하게 이제 나눠져 있는 부분이고, 개발 전문가는 개도국의 지역 사정 및 개발의 제반 이슈에 정통하고 사업 개발, 수행 관리, 평가 능력을 종합적으로 갖춘 이런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TS와 DC가 조금 결이 다르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TS를 시작하고 또 누구는 DC를 시작했어도 나중에 수렴하는 경향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20-30년 일을 하다 보면 DC로 시작한 분들도 나중에 TS로 진화할 수도 있고, 또 TS로 시작한 분들도 스코프를 더 넓히고 개발협력에 대한 본인의 지식과 역량을 심화시켜서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100% 개발협력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최윤희 컨설턴트는 지금 DC로 시작했죠. 저는 완전 DC고 국제학이었으니까 아무런 기능도 없죠, 저는. 근데 이제 TS로 가고자 하는 그런 분야들이 점점 더 생기지 않나요? 네, 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농업 쪽이 좀 워낙 많았고, 네. 그리고 이제 요새는 에너지 분야 이렇게 좀 다양하게 더 포트폴리오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몇 개 프로젝트를 계속 수행하다 보면 그 분야의 전문 컨설턴트로서도 또 충분히 투입되고 기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프로젝트 형성 및 지역 분석을 하시는 분도 있고, 프로젝트 관리하시는 분도 있고, 모니터링 및 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포커싱이 되더라고요. 즉 사전 예비조사, 기획조사 하시는 분들이 주로 관리 쪽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모니터링의 평가에 비교 우위를 갖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이제 또 이것도 수렴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그 평가만 하다 보면은 실제로 사업도 또 수행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 사업 수행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평가를 사실은 제대로 한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거를 결국에는 다 해봐야지 맞습니다. 진정한 DC가 되는 것 같고 네. 그래야 진정한 TS 겸 DC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하나의 빌딩 블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들을 처음에는 다 하나밖에 없죠. 그 블럭이. 그러다가 본인의 블럭을 점점 넓히고 높이고 계속 쌓아가는 이런 과정이 아닐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커리어에 대해서 좀 얘기할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많은 분들에게 직종과 근무지 그리고 명함이 중요한 거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래 가려면 본인의 직무 전문성 중심으로 커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근본 원인은 많은 주니어들, 청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저의 꿈은 유엔에서 일하는 거예요. 저의 꿈은 나중에 코이카 직원이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전문성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간 질문을 하게 되면 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어떤? 그래서 무엇? 네. 그래서 무엇을 하고 싶다. 그럼 뭐 조금이라도 이제 배우신 분들은 나는 저 식량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 WFP 같은데 좋지 않겠나. 그럼 또 물어보죠. 거기서 무엇? 일단 커리어 개발을 할 때 직종 중심, 전문성 중심, 위치 중심 전략이 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문성 중심이 매우 중요하고 사실은 이게 유일한 커리어 개발의 핵심 요소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전문성 중심이라는 게 결국 뭐냐 하면 광의의 기술 전문성, TS가 가지고 있는 기술 전문성이 있겠죠. 보건, 교육, 교통, 그다음에 개발 전문성도 좀 나누다 보면 사업 관리라든가 밸류 체인이라든가 경제 분석이라든가 그다음에 타당성, 뭐 이밸류에이션, 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기법이라든가 등등도 본인이 갖고 있는 하나의 비교우위나 절대우위적인 전문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백오피스 기능이 또 있어요. 금융, 재무, 그다음에 ICT, 커뮤니케이션 같은 것도 여러 가지로 모든 조직에서 다 쓰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은 업무의 프로젝트와 구현과는 상관없이 그 조직을 돌리는 그런 백오피스 기능이니까 뒤에서 서포트 역할을 많이 맞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게 좀 다르다, 결이 다르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TS와 DC로 전문성은 정의된다고 다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있는 게 이제 직종 중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직종 중심의 접근 방식은 그렇게 좋은 커리어 설계 방식은 아니다. 심지어는 위치 중심도 있어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거기서 결국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할 것이냐. 그게 처음이다. 그걸 먼저 정의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좀 선택의 문제일 수 있어요. 본인의 선택을 국제기구에 포커스를 맞춘다 그러면은 그럼 뉴욕에 가서 복사만 해도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커리어를 쌓아서 전문성을 갖췄을 때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고용 시장은 여러분의 훌륭한 뜻과 역량을 담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바탕과 그릇이 만들어져 있는가?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업을 사실은 우리가 좀 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 잘못 절대 아닙니다. 기성세대라든가 국가 또는 여러 가지 공공 조직이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판을 못 만들어준 것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근본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우리의 ODA는 고용 창출에 기여할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메가 연구를 조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주 단순하게 몇 개 수치만 뽑아서 가정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오늘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연구가 좀 고도화되면 그 고도화된 연구의 그 자료를 가지고 제대로 된 분석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코이카만 놓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코이카 자료가 제일 그래도 많이 오픈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대표적인 무상원적 기관이다 보니까 타국과 비교하기도 좀 쉽고 근데 사업 조달 규모를 보면 2018년에서 19년까지 확 오르게 됩니다. 반면에 2020년 때는 좀 떨어져요. 코로나 때문이죠. 조달에서 나오는 이런 돈이 민간에 풀리는 사실상 일자리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돈을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주로 계약 기준으로 할 때 조달이 나가는 이런 금액으로 볼 때는 이 정도다. 이 액수가 좀 아쉽죠. 그렇죠. 우리는 훨씬 많을 줄 알았는데. 네,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뭐 치고 저거 치고 하니까 굉장히 적네요. 그 다음에 액수도 브레이크다운이 있어요. 용역이 있고 공사가 있고 물품이 있습니다. 물품은 아시겠죠? 네, 물품은 알죠.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의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공사는 시공하는 거죠. 그렇죠. 현장에서 건물이 올라갔을 때 올라가게끔 만드는 행위, 기자재도 포함이 되고 여러 가지 서비스
건설업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일자리화 된다고 보기 되게 어려워요. 그쵸. 물품은 조금 요건 일부 제외하고는 좀 일자리화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공사는 더 그렇죠. 우리는 대신에 현장에 들어가는 엔지니어 설계 기사 분들 정도가 아마 여기 투입되는 거 아닐까. 2020년 기준으로 볼 때 국내 입찰액을 2,200억 정도로 보고요. 여기에 용역이 어느 정도 될까? 80% 정도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실제로 순수한 용역은 1,760억 정도가 아닐까. 이게 이제 개발협력 일자리의 기본 토대가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관 유형별로 계약된 금액을 보니 공공, 그다음에 NGO, 대기업, 중견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공공하고 대기업은 좀 뺐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직접 그 일자리 창출 효과가 그렇게 많다고는 보기 어렵거든요. 공공하고 대기업이 수주액 한 493과 110억을 빼면 1,632억이 나옵니다. 여기서 또 직접 경비는 제외해야 돼요. 직접 경비가 뭐냐? 통상 용역을 하면서 수행할 때 파생되는 필요한 금액인데 그거는 출장비. 우선 그다음에 현재 체류하는 체재비. 현재에서 우리가 다니려면 차량도 임차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묻어 있어요. 그래서 통상 평균적으로 이런 직접 경비가 총 그 용역 대금의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빼야 돼요. 그럼 0.4밖에 곱하지를 못해요. 이게 실제로 인건비와 재경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652억이 나오더라고요. 재경비가 뭐예요? 재경비가 네. 우선 인력도 고용을 하고 그리고 네. 뭐 회사 돌리려고 하면은 회사 사무실 임대료도 있을 거고 등등 뭐 재반 경비라고 하는 거를 이제 네. 재경비로 하는 거. 인건비에 연동해 가지고 사업 수행 조직에 이제 원조 기관들이 그 정산 없이 그렇죠. 이윤성으로 이제 주는 돈입니다. 근데 이 돈들이 100% 다 일자리화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많이 잡아서 50% 정도는 일자리화한다고 봅시다. 네. 이걸. 네. 그래서 이 재경비의 50%는 또 제외해야 돼요. 그럼 0.75를 곱할 수 있거든요. 인건비가 100, 재경비가 100이면 거기서 또 반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489억이 나오더라고요. 총. 그래서 일자리화할 수 있는 순수 액수가 인건비가 489억이다. 그럼 여기서 섹터와 개발을 한번 나눠봅시다. 소방구조, 기르키즈에 있는 소방구조 역량 강화 사업 같은 경우에 기술을 담당하는 분과 개발협력을 담당하는 분들의 투입 일수를 계산해 보니 이게 기술 담당하는 분의 총 투입 일수가 700일, 개발 담당하는 분들의 총 투입 일수 188일. 그래서 79대 21, 8대2 구조가 나오긴 해요. 네네. 그래서 다른 사업도 제가 몇 개 해봤는데 요새 나오는 사업들은 통상 이렇게 되는 DC만 봤을 때는 89억. 89억이면 몇 명을 고용할 수 있을까요? 많아야 200명 정도. 참고로 금융사 통계가 최근에 나왔죠. 네네. 금융사 평균 연봉 1억이더라. 그렇게 치면 90명도 못. 금융사 기준으로 하면 90명. 대학을 나오신 분들의 평균 임금이 뭐 그분들 20대도 있겠고 그렇죠. 50대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치면은 한 네. 4천 중반에서 5천 사이에서 뭐 결정될 5천이라고 것 봅시다. 같아요. 5천이라고 보면 네. 딱 몇 명이 180명 고용할 수 있는. 그렇죠. 실제로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은 훨씬 많죠. 그렇죠. 훨씬 많고 저희 스텝업 프로그램에 들어온 스텝업 생태계에 있는 분이 200명이에요. 그분들. 근데 거기는 상당히 고도화된 미래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개발협력에서 일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도 다 담기 힘든 돈이다. 이거는 매우 아쉬워요. 참 아쉬운데 더 아쉬운 면을 보여드리면 미국과의 비교입니다. 미국 사례 총 원조액은 40조 정도 됩니다. 네. 뭐 우리가 많이 따라잡았어요. 예전에 20배였는데 그래도 이제 10배 이제 정도네요. 그 열 몇 배 정도로 우리가 따라잡았어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계산한 바대로 대표 무상원조 기관의 용역 금액이 얼마일까를 계산해 보니 코이카는 1,760억 원인 반면 USAID는 6조예요. 6조. 물론 이 원조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차이가 당연한 거겠습니다만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 이거는. 그렇게 된 또 하나의 배경은 원조의 절대액도 그렇지만 실제로 무상원조 기관에서 내보내는 용역의 퍼센티지가 미국이 13.9%인 반면 우리나라가 5.2%. 그래서 절대 액수도 차이 나고 실제로 내보내는 용역도 차이가 나는데 왜냐하면 미국은 또 하드웨어를 거의 안 하거든요. 대부분이 기술협력 원조를 하다 보니 이게 다 인건비화돼서 생태계를 만드는 이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가장 큰 회사 키모닉스 인터내셔널의 1년 USAID에서만 받아오는 레비뉴를 표현을 한 건데 1,009달러가 아니라 이게 밀리언이에요. 밀리언이니까 이게 빌리언이겠죠. 빌리언이죠. 빌리언이면 10억이에요. 1.2조.
1.6. 우리도 우리나라 환율로 고치면 네, 이제 우리나라도 한 회사가 발생하는 매출이 1.2조다.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처음에 한국 시장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한국 ODA를 넓힌다고 그래서 그 막 전화도 오고 찾아오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다시 다 돌아갔어요. 그다음에 뭐 미국 사례를 또 얘기하면 이 RTI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는 매우 강한 리서치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대학을 중심으로 시작한 컨설팅 기업인데 바이오, 보건, 생명과학 그리고 ICT, 환경 등등에 있어서 또 탁월한 전문성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개발 전문가 고용하는 게 51명, 섹터 전문가가 40명, 그렇게 해서 56대 44로 개발 전문가를 더 많이 고용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뭐 우리나라도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컨설팅들은 개발협력 전문가를 많이 풀타임으로 고용하죠. 그리고 그쵸. 섹터 전문가는 우리가 프로젝트 할 때마다 불러와서 그렇죠. 같이 초청해가지고 일을 하거나. 네네. 그래서 오늘 제 주장의 핵심은 결국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DC에 해당하는 금액을 늘려라. 89억 가지고는 택도 없다. 일자리를 늘리고 싶으면. 네, 일자리를 늘리고 싶으면 DC에 해당하는 금액을 늘리고 그리고 뭐 따라서 TS도 늘어가도 상관없어요. 다만 우리가 확실히 좀 성질을 바꿔야 될 거는 용역을 늘려라. 용역이란 게 결국 소프트 컴포넌트를 늘리는 거고 그렇죠. 기술 협력을 늘리는 건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 코이카 같은 경우는 D 기획재정부는 KSP 뭐 이런 프로그램으로 상당히 많이 축소화가 돼 있는데 프로젝트 내에서 소프트 컴포넌트를 늘리는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저는 원조 금액 더 늘리기 어려운 거 잘 알아요. 근데 다만 있는 금액 내에서 잘 조정을 하면 훨씬 더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사실 개발 협력 분야도 더 많은 연구도 생기고 발전을 해 나갈 거니까 DC 분야에 인건비도 늘리고 사람들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해서 좀 더 나은 생태계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새는 돈들이 제법 많더라. 그 새는 돈을 좀 잡아보자.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새는 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대표적인 새는 돈이 우리나라 다자성 양자 멀티바이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건 민간 재원인데 국제 NGO의 모금. 부담은 되지만 공격을 받으실 예정으로. 부담은 되지만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